신용등급 강등이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2011년도 그때도 8월이었어요. 그렇죠. 8월 초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딱 그 소식 듣자마자 이제 뉴욕 증시가 한 3, 4%씩 빠졌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빠지는 게 3%씩 거의 계단식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랬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국면을 그 8월 초부터 9월 20일까지 빠지던 국면을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 이렇게 이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예. 이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이슈들이 좀 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금융시장에는 정말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이벤트로 다가오더라도 이 이벤트가 주는 충격이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 예. 1라운드에 뛰는 선수가 잽을 맞았을 때하고 네. 13라운드에 서 있지도 못하는 선수가 잽을 맞았을 때 그 잽의 충격이 정말 다릅니다. 그냥 앞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이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충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11년도엔 어땠고 지금 뭐가 이슈인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요게 사뭇 다르거든요. 네. 요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3프로TV를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뵀는데요. 아유, 이게 뭐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톡톡 또 불거져 나오고 있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오랜만에 강등이 됐는데 이게 뭐 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는지는 이제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향을 좀 주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또 일본 쪽에서 YCC라는 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거를 변경을 한다. 이게 실질적인 완화 기조에서 긴축 기조로의 변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엔큐리 트레이딩의 축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큰 변수들 점검해 보면서 벌써 8월이 이제 중순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023년을 국제금융시장의 시각으로 한번 조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그분이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위기의 역사의 저자죠. 오건영 신한은행 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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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유,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 맨날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반복되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다 전 세계가 그냥 일종의 미니 버블, 미니 랠리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네네. 어쨌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을 위주로 큰 폭의 하락세도 보이고 했는데 네네. 2011년이 이거 처음이에요. 2011년도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신용등급 강등이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2011년도 그때도 8월이었어요. 그렇죠. 8월 초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딱 그 소식 듣자마자 이제 뉴욕 증시가 한 3, 4%씩 빠졌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빠지는 게 3%씩 거의 계단식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랬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 그게 9월 한 22일 정도? 그 정도쯤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예. 천천히 돌렸죠.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이제 그 국면을 그 8월 초부터 9월 20일까지 빠지던 국면을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 이렇게 이제 많이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이슈들이 좀 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금융시장에는 정말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이벤트로 다가오더라도 이 이벤트가 주는 충격이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 예. 1라운드에 뛰는 선수가 잽을 맞았을 때하고 네. 13라운드에 서 있지도 못하는 선수가 잽을 맞았을 때 그 잽의 충격이 정말 다릅니다. 1라운드는 그렇죠. 잽이고 예. 13라운드는 예, 그렇죠. 눈이 안 원투 보이겠죠. 스트레이트죠. 예, 그냥 앞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이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충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11년도엔 어땠고 지금 뭐가 이슈인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요게 사뭇 다르거든요. 네. 요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잠깐 보시죠. 네. 11년도 이게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쓰면서 네.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그릴까요? 이게 10년도부터 그릴게요. 2010년도를 보시면은 네. 2010년도 11월입니다. 이때 네. 미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라는 걸 시행을 해요. 2차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는데 이게 미국 경기가 재차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2차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때 당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풀어놓은 돈들이 이때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은 원자재 시장하고 농산물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원자재하고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신흥국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2011년도 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혹시 기억을 하실 텐데 아랍의 봄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랍의 봄 때문에 실제로 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네. 실제로 해서 아랍 지역의 중동 지역의 불안이 심해지니까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기서 2011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이었다 생각을 하지만 이때가 좀 독특했어요. 2010년도, 11년도에 우리나라도 물가가 높았는데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배추 파동이 있었어요. 김치 파동. 그래서 배추가 녹아내린다고 그때 또 무더웠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 기억에 이제 그 타이틀이 감히 김치를 더 달라고 해? 이런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식당에서 김치를 더 달라고 못하는 거죠. 기억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 가져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6%까지 올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양적 완화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들었다 이런 비난이 연준으로 네. 흐르기 시작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네요. 그렇죠. 그 그래서 11년도 3월 달부터 연준에서는 뭘 준비하냐면 출구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출구 해요. 전략이라 하면 양적 완화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긴축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완화적으로 풀어주던 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11년도 6월이 되니까 이 2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돼요. 네. 그리고 7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회자가 될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냐면 여기서 8월 달에 신용등급 강등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 배경하에서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쉽게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물가는 올라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연준은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이때 당시 금리가 조금 많이 올라 있었던 때예요. 당연히 실물 경제가 어려워했겠죠. 여기서 신용등급 강등이 충격으로 확 다가오니까 이때 초반에는 뉴욕 증시가 막 3% 4%씩 빠져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 뉴욕 증시가 이렇게 빠지다가 중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죠. 이게 등급 강등이잖아요. 이 등급 강등이 결국에는 재정에 대한 이슈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미국 재정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누구 재정이 더 불안했냐면 이때는 유럽이 훨씬 불안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 시기예요, 이때가. 네.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렉시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난다. 맞아요. 내지는 피그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갈이랑 아일랜드랑 이탈리아랑 스페인이랑 그리스랑 옛날 얘기 얘네들 지금 다 아일랜드 죽는다 얼마 이런 잘 얘기가 나가요, 나왔더니 딱 지금. 이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요거 원래는 2010년도 5월 달에 그리스가 흔들린 다음에 잠잠해졌다가 요 등급 강등 이후에 2011년도 8월 달부터 얘들이 다시 한번 솜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숫자가 있었냐면 마의 7%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를 넘어가게 되면 이탈리아가 아무리 열심히 재정으로 수익을 내도 세금을 안만 걷어도 이자 내다 죽는다 이제 이거였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 이때 이거 넘어가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상 유로존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네. 자, 그럼 유로존이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신흥국으로 다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장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9월 달 중순부터 이때 당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이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받았거든요. 이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싫어해요. 옛날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겪어봐서. 그래서 얘들은 원래 우리도 미국처럼 양적 완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닥쳐!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적 완화 비스무리라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분데스방크부터 시작해서 유럽 중앙은행 22가 약간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사실상의 돈 뿌리기에 들어가는데 이때 나왔던 게 LTRO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3년짜리 장기 대출해 주는 겁니다. 네. 양쪽 하나는 그냥 주는 건데 얘는 3년으로 만기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3년이 지나면 상황 안 좋으면 연장.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도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말은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어주겠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은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언감생심 멈추게 되죠. 그럼 사실상
요즘 분위기면 3차 QE 가야 되거든요. 근데 3차 QE 하려니까 아까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은 교묘하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아, 기억나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 기억에는 11년도 9월 21일인가 발표했어요. 장기물 사고 네, 맞아요. 예. 단기물 팔고. 예, 단기물 팔면서 장기물을 사니까 장기금리를 눌러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금리가 올라오는 걸 눌러놓으니까 실물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그림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마 요 시기가 바닥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요렇게 회복을 하는 그림이었던 거죠. 요게 전체적인 판이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잠깐 정리해드리면 신용등급 강등으로 맞은 게 아니라 신용등급 강등이 재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재정에 대한 우려가 유럽 재정 위기를 시즌2를 만들면서 피그스하고 그렉시트를 전체적으로 뒤흔들어 버렸던 거죠. 그게 네. 이머징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매서웠던 조정으로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분위기는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고요. 잠깐 그려드리면 이런 거죠. 주가는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강해졌어요. 달러가 강해진 이유가 이때 누구 때문이냐면 유로화가 붕괴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예요. 초약세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가 쫓겨나거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독일이 나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데 왜 있겠어 독일이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스 하면은 달러는 강해졌고 주가는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오히려. 예, 왜 그랬냐면 네. 이때 당시 연준이 긴축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 이거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면서 장기 금리를 갖다가 눌러버린 케이스죠.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주가와 달러와 금리가 신용등급 강등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등급 강등만 보면서 모든 걸 해석하면은 신용등급 강등은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강등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강등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조금 독특한 건 뭐냐면 이때는 11년도에는 금융위기 이후 2년 반이 지나도록 그 전에는 더블 디꼈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들 얘기하지만 노랜딩 얘기하면서 미국 고용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금리를 5.5%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하고의 싸움을 길게 끌고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가 붙는 거냐면 우리는 지난 5월 말까지 뭐 때문에 전전긍긍했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전전긍긍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이 정쟁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버넌스의 거죠? 문제를 되게 크게 잡았죠. 이런 식으로 가버넌스 문제가 되면 미국은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거는 사실상 정부 재정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신뢰를 갖다가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요즘 보면 이 부채 한도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돈 풀기를 시작하는 거죠. 재정을 쓰기 시작해요. 지금은 연준에서 긴축을 하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요. 네. 그래서 아니 좀 많이 줄었다는데 코로나 때보단 줄었죠. 근데 코로나 이전의 레벨에 비해서는 정부 지출이 엄청 많아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은 대통령이 트럼프였거든요. 트럼프는 재정 지출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재정 지출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나요. 예. 그러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죠.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지금 국채 발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3분기에 원래 예정은 7천억 달러 정도 발행한다고 했었는데 요거를 1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채권금리 뜨게 돼 있네요. 그래서 실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난 4월 달에 4월 말에 얼마였냐면 3.3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지금 4.08? 지금 4.1 때렸습니다. 네. 예. 근데 등급 강등하기 직전에 4.0이었거든요. 네. 금리가 0.1이 올랐죠. 왜? 잠깐 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미국 재정에 대한 의구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급 강등이 되면 재정이 약한 애, 그때는 유로존이었고
재정이 약한 애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피치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치가 했었던 등급 강등이 사실상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미국 재정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는 있죠. 지금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러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당연히 이자 비용이 늘어날 테니까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국채 발행이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국채 투자자면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안 사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4.1을 때려요. 잠깐만요.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이제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달러는 강해졌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300원을 찍더라고요. 세 번째는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번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네. 지난 2011년도에는 주가가 내리고 달러가 강했고 금리가 내렸죠.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거든요, 이게. 근데 잠깐 보세요. 여기는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을 눌러요. 그럼 주식 중에서도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떤 애가 성장주죠. 그렇죠. 성장주가 눌리거든요. 네. 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장을 보면은 성장주 중에서도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때는 유로존에 대한 시스템 위기로 해석을 했다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유로존 재정위기 시즌 2 이거하고 맞물려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그럼 이때보다는 그러면 순한 맛 아니냐?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미국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잘 버틸 수 있는 이유, 유동성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투자 자금이 흘러나온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올해 4월 달에 구로다에서 우에다로 바뀌면서 일본에서부터 유동성이 끊길 것이다라는 생각들, 일본이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일본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피벗 기대가 2번이죠. 지금은 높지만 결국엔 낮아지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국 행정부에서 재정을 갖다가 지출을 늘렸던 게 요 세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피치 이슈도 있고 국채 발행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재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성장 동력에는 다소나마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거는 금리 사이드에서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 금리 사이드에서 차이점을 보면은 전 종목이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특정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애들이 조금 더 흔들렸던 그런 모습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와 같은 시스템 위기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게 11년도하고 지금을 서로 비교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건 어때요? 주가는 좀 빠지는 방향을 잡았다는 건데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쨌든 뉴스가 발표되고 첫날 미국 증시는 성장주 기준으로 한 2% 비교적 정도? 크게 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가 많이 빠졌다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금리 사이드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좀 오를 거로 보세요? 오른다기보다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문제냐? 그게 아니라 일정 수준 높아진 금리가 오래 버티는 것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정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중에 예산도 예측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3.5인데 3.5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리가 5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 지출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지 그러거나 이제 않습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채권을 그렇죠. 더 발행하거나. 예, 그렇게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실제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하고 조금만 맞물려서 화면을 하나 보시면 예. 요게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측치가 의외로 잘 맞아요. 예. 그럼 지금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 월에 나와 있죠. 월 보시면은 지금 23년도 7월이 있어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8월에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할 때 어느 정도 나올까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는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나올까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근데 잠깐 보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 6월달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진짜 네. 환상적이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달에 3.0이 나왔어요. 헤드라인이. 네. 그 다음에 코어가 4.8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3.4 정도 될 것 같고 헤드라인은 올라요. 코어는 4.9 정도 될 것 같대요. 저것도 올라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 거냐면 작년도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이었거든요. 9.1이었죠. 예. 올해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이잖아요. 예. 계속 내려왔죠. 예. 그럼 1년 만에 12개월 만에 6%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두 달에 1%씩 빠진 거거든요. 근데 1년 내내 떨어지다가 꼬리를 살짝 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하나만 더요. 8월 달을 바라보면 이게 3.92로 나오죠. 더 오르네. 예. 코어는 4.75가 나오죠. 예. 아니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틀릴 수 있죠 당연히. 저 연구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저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연준에서 하는 예측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달에 국제 유가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제 유가가 한 120달러 찍었어요. 근데 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됐는데 6월달에 SVB 사태 직후에 유가가 한 65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근데 작년 8월로 오면 국제 유가가 90불 정도까지 떨어져요. 지금 한 80불 약간 언더죠. 예, 그러면 이런 거죠. 140에서 65였지 않습니까? 예.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오는데 이게 90이 되고 얘가 80이 되면 에너지 가격에서 밀어내리는 요인이 그러네요. 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에서 막 후려치던 요인들이 좀 약해지고 다른 요인들이 이제 물가를 좀 이렇게 잡아내리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에너지 가격에서의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되면은 저도 저거 좀, 네. 좀 걱정스럽게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엽기적 효과가 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이런 재정에 대한 이슈, 국채 네. 발행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3%까지 내려왔을 땐 야 그러면 두 달에 1%씩 떨어지면 두 달만 더 있으면 2%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 중앙은행도 유럽도 물가가 코어 기준으로는 꼬리를 말았고요.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 꼬리 말아 올렸고 그래요? 일본도 꼬리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꼬리 말아 올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YCC에 대한 전환을 갖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같이 바라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국채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한번 우리가 그런 가능성 한번 열고서 생각해 보자.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하고 연동돼 가지고 물가의 흐름도 한번 보자. 그럼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제 생각보다 우리는 금리가 되게 빠르게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연준의 피벗 기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이 기대가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저렇게 얘기죠. 꼬리를 말아 올리는 CPI나 코어를 보면서 연준은 뭐 피봇은 뭐 당연히 수년되는 거고, 예. 그죠? 그리고 금리의 인상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 한두 차례 더 연장될 네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이제 이번에 7월에는 진행을 한 거고 2006년에 고점을 넘겨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5.5%짜리 금리면 높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5.5가 높을까?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적정금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죠. 완벽하게 적정한 금리가 있는 거죠. 이 적정금리가 있는데 이 적정금리는 이 금리가 딱 됐을 때는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금리인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준인데 물가가 지금 높아서 이걸 잡아내리고 싶어요. 그럼 적정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잡아줘야 물가가 잡아내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긴축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적인 금리인 줄 알고 5.5를 때렸죠. 근데 물가가 안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축적인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내려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작년부터 해왔던 패턴은 뭐냐면 3에서 멈춘다, 4에서 멈춘다, 5에서 멈춘다는데 계속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생각보다 코어 CPI가 잘 안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질병에 대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이슈로 번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한 경계감을 표현을 하면서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 언제 고착화돼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질병이 언제 이 고착화가 되냐? 네. 이게 고질병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뭐 기간이 2년 7개월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아, 약이 잘 안 통하는 거지. 그게.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기 뭐 기침을 얼마나 하면 폐병 되냐? 언제 고착화되냐? 고질병 되냐? 모르죠. 기침이 얼마나 하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길게 끌면 끌수록 고질병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2% 위로 물가가 올라온 지가 지난 21년도 3월이었으니까요. 지금이 23년도 8월이지 않습니까? 2년 5개월째 기침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고질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고질병이 돼서 고착화가 돼버리면 이 인플레이션 3%짜리가 옆으로 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잘 안 떨어지고. 2.5, 3.5, 2.5, 3.5면 진짜 사람 진 빠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연준이 굉장히 고민하는 파트가 그렇겠네요. 되겠죠. 네. 정책을 뭐 이쪽으로 선회하기도 뭐하고 그냥 하자니 경제는 계속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약간 샌드위치 당하는 그런 느낌? 요즘 그래서 조금씩 뻐꾸기가 날아오는데 물가 목표 3%로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이제 언론에 조금씩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코어를 3에서 2로 낮추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라는 걸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3에서 2로 낮추려면 힘든데 그럼 진 빠지지 않냐. 그럼 굳이 성장을 박살내면서까지 그렇게 물가를 낮춰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잭슨홀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은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어디에 딱 써 있어요? 2%라고? 아,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성명서에는 2%라고 써 있는데 네. 2%라는 물가 목표가 금과 억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적이라보다 과거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아름다웠어 이거죠. 모든 나라가 다 2%를 지향하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저물가 기조로 전 세계적으로 수렴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2%보다는 네. 3%가 난데. 3%라는 숫자가. 농담이. 네네네. 네. 자, 그럼 YCC 얘기를 좀 넘어가 봐요. 아,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예. 해드리면요. 잠깐 제가 이제 또 칠판을 쓰면서 좀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아마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안에 있었던 뎁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일본을 오랫동안 보면서 했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다들 의구심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YCC를 갖다가 원래 이게 상단이 0.5%거든요. 10년 금리의 상단을 10년 금리 국채 금리의 상단을 0.5%로 제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위로 못 쏟게. 그 이렇게 예. 솟아오르면 다 사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솟아오를 때마다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1.0까지 연대요. 그래서 1.0은 넘지 못하게 이게 넘을 땐 무조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기준이 바뀐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뭔 소리야? 0.5는 그대로 기준을 두되 이 위로 조금 열어놔가지고 1.0까지 혹시 넘게 되면 이때는 막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 했더니 0.5에서 1.0의 밴드를 만든 거예요. 사실상. 무슨 금리 밴드가 어딨어? 있죠. 미국 기준금리 혹시 아세요? 이렇게 쓰지 않나요? 네. 이 안에서 재량을 발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일본은행 사이드에서는 자기들은 묘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 YCC를 왜 했는지부터 봐야 되거든요. 이 YCC를 하는 이유는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잠깐 보시죠. 아베노믹스가 시작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샀어요. 그래서 월 8천억 엔씩 국채를 샀거든요. 이때는 수량을 목표로 해요. 8천억 엔의 국채를 사요.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수량이니까 매번 이걸 사야 돼요. 무조건. 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무조건 국채를 사고 엔화를 풀어줬어요. 이게 아베노믹스 초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일본 국채의 상당 부분 절반을 갖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하도 많이 사니까. 정부가 예.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으로 이전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시장 참여자라고 해보죠. 시장 참여자라고 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50%를 가져갔대요 벌써. 근데 약속을 하는 거죠. 매달 이만큼씩 산다고.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그러면 큰 손이 계속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일본 국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 필요가 없지. 절대 팔면 안 되죠. 네. 나중엔 아무도 안 팔려고 하면은
여기서 와서 무릎 꿇고 살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비싸게 비싸게. 팔면 되죠. 그래서 일본이 이거 양적 완화 계속 못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중앙은행이 고래가 다 갖고 있으면 호수에 그래서 작은 호수에 고래가 들어가 있어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2016년도 중반에 버냉키가 일본에 가요. 버냉키가 일본에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2016년도 9월 달에 뭘 도입하냐면 YCC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뚜껑을 0.1%에 닫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수량이죠. 매월 8천억 엔씩 사들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은 0.1%라고 금리 상한을 만들어놨죠. 네. 그럼 언제만 사면 되냐면 0.1 위로 뛸 때만 사면 돼요. 그렇죠. 그럼 굳이 이렇게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럼 0.1 밑에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더 많이 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위로 확 압력이 오면 더 많이 사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막아줄게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었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 위로 올라오려는 압력이 커지니까 너무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슬쩍 YCC를 0.25로 상한을 올린 거예요. 이게 2018년도예요. 네. 근데 작년에 미국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0.25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로 올라오니까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요. 그럼 또 이제 얘기 나오죠. 야, 이거 계속 살 수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가 나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22년도 12월에 기습적으로 이 YCC의 상한을 0.5로 바꾸는 겁니다. 네. 0.5로 딱 바꾸고 나니까 일단 그 위로는 잘 안 치솟죠. 일단 다행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몇 개월 못 갔네. 그렇죠. 근데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제일 큰 문제는 YCC를 0.5에 묶어놨는데 미국 금리가 5로 올라가면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고 하면 문제죠. 왜냐면 갭이 벌어지니까 그럼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엔화 약세가 나오니까 그럼 따라 붙어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금리 올리면 일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갭이 줄어드는 방법은 일본이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이 내려오면 되지. 이걸 그래서 피벗은 네.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다 좋아합니다. 이게 내려와 주면 아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3, 4월에 연준이 올해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가서 내년까지 200bp 낮춰줄게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가 아주 행복했을 때죠. 그랬더니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3까지 내려와 있었고 일본 국채금리 0.5니까 갭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129엔까지 강세로 가요. 네. 네, 이게 3, 4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내년 5월은 돼야 될 것 같다는데요. 그리고 피봇이. 지금 수준보다 내려오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200bp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보다 한 100bp 정도? 이 정도 기대를 한대요. 베이비 그랬더니 스텝 네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박 패키지를 생각하면서 3.3까지 내려왔던 미국 국채 금리가 4.1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생각했겠죠. 빨리 내려줘. 근데 생각보다 안 내려질 것 같잖아요. 굉장히 초조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4고 일본이 0.5인데 이거 놔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엔화가 약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화 약세가 다시 140엔을 넘겨요. 그럼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죠. 수출이 잘 되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지 않습니까? 그럼 1달러인데 옛날에는 100엔으로 환전해서 100엔의 수익이었는데 1달러인데 지금 140엔의 수익이 되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가 엔화가 약세로 갈 때마다 막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니케이 하면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어허. 수출 기업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버핏이 찍었던 그 상사 기업들 있죠. 상사들. 이런 데 중심으로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IT 관련된 반도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소부장. 것들 중심.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중심으로 올랐지. 이제 금융 뭐 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그럼 이제 이게 수출에는 좋지만 문제는 수입 물가는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또 뛰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또 뛰는데 이 엔화가 약세면 이게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를 넘고 있고요. 요번에는 3.3 찍었는데 미국이 3.0을 찍었잖아요. 전 지난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역전.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아, 박수 치는 거죠. 네? 한국 물가가 2.3인데. 네.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2%를 훨씬 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에 양적 완화하는 게 말이 돼? 그랬더니 이제 한국 성장률도 뒤집은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렇죠. 우에다 총재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물가가 높지만 이 물가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에요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 양반 저기 바다 건너 그 양반이 얼마나 치도곤일 나가는지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이 단어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요번에 3.3 나오면서 미국하고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든지 YCC를 갖다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YCC를 갖다 또 열어요. 뚜껑을. 그럼 얼마로 열지는 모르지만 너무 높게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수준 열었는데 또 금리가 확 뛰어 올라오면은 네. 또 그거 사들이다가 양적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 거죠. 얼마에 열까? 얼마에 열까? 얘기하는데 0.75요. 0.8이요. 아, 그렇게 1.0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답답한 거죠.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선까지 예를 들어서 0.8321까지 올리면 네. 요 정도까지 열면 이 위로 뛰어 올라오는 압력이 좀 덜해서 양적 완화를 덜 할 수 있다. 네. 그럼 이 선을 갖다가 딱 정하면 되는데 이걸 누가 선언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푼 게 어떻게 풀었냐면 네. 1.0까지 연 거죠. 그래서 열었는데. 0.5에서 1.0 사이, 0.5에서 1.0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건 자기네 마음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열리는 순간 탁 튀어 오를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탁 튀어 오를 때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튀어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럼 그 선에다 딱 삥 꽂아 버리면 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거 완전히 1.0도 열어버리면 너무 위로 튀니까 1.0에는 닫아놓고 이 밴드 안에서 정해볼게라고 네. 요번에 머리를 썼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거 여는 순간 너무 세게 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앰비셔스하게 위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열면서 세게 튀어 오를까 봐 무서워서 잡아버렸어요? 딱 열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리가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열면서 국채 매입을 양쪽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들어왔어요. 다시 이걸 여니까 금리가 뛰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매입을 하면서 쫙 들어와요. 그러면 여는 게 금리의 상승 요인이죠. 근데 국채 매입을 해가지고 누르죠.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눌렸다 오르고 눌렸다 오르고 눌렸다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눌렸다 오르고 눌렸다 오르고 눌렸다 오르고 해가지고 1.0과 0.5 사이에 그 어딘가를 잡아주려는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잠깐 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금리가 올라왔죠. 그죠? 금리는 올라왔죠. 근데 국채 매입을 했잖아요.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줬겠죠. 그럼 시중에 엔화가 풀립니다. 그럼 금리가 올랐는데 엔화가 더 약세를 가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게 YC 컨트롤 상단을 높이면 네. 엔화가 강세로 돼가지고 그렇죠. 야 일본 여행 좀 줄겠다 그랬더니 네. 어느새 약해져 버렸대. 네. 금리가 올랐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하려고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엔화가 풀리면서 엔이 약세로 가죠. 네. 근데 이 둘이 서로 되게 어색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엔이 약세로 가면 이게 수입 물가를 올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더 높아질 거라고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커지겠죠. 네. 그럼 더 올라와요. 올라오는 힘이 세져요. 저 이상한 정책이네요, 그러면. 그럼 이거 올라오는 거 막으려고 또 돈을 계속 풀면 엔화가 더 약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의 상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셋이 계속 돌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죠. 이게 이제 일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이게 운빨도 있어야 되는데 0.5에서 열어서 1.0까지 가는데 그 어딘가를 지금 찾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찾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 점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게 좀 다른 환경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다른 환경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환경은 뭐냐면 미국 금리가 내려와 주면은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압력이 되게 약할 테니까. 네. 근데 망할 지금 피치 신용등급 강등에 이제 국채 발행 걸린다니까 미국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10년짜리가. 이게 그래서 이게 운이 없어. 그렇죠. 아마 지금 되게 마음은 이러지 않을까요? 우에다 총재가 그래서 저기 중앙은행 총재들 저기 라가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하고 그 영국의 BOE의 베일리하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포르투갈에 모였죠.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 얘기를 했더만. 예. 예? 뼈 때리는 농담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이번에 이제 YCC를 열어젖혔지 않습니까? 예. 이 YCC를 열어젖힌 게 생각보다는 이게 일본이
쉬운 환경으로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미국 금리라는 환경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주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최근에 일본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그러니까 막 일본이 막 경제가 다시 막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일본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막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엔화가 조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 예. 볼게요. 이게 잠깐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달러엔 예. 환율 장기 추이인데요. 예. 85년도부터 그려놨어요. 예. 85년도부터 이제 그려놓은 건데 85년도에 달러엔 환율이 1달러에 260엔이었거든요. 예. 이 환율이 보시면 이렇게 확 줄어졌는데 이때 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엔화의 절상을 갖다가 예. 강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네. 잠깐 보시면 85년도에 260엔이었던 게 요게 95년도 4월입니다. 95년도 4월에 78엔까지 내려가거든요. 요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저 기억납니다. 고베 대지진이 95년도 1월 17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보시면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였죠. 저 때가 우리의 경기가 좋았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초입에. 엔화가 강세니까 우리도 수출 잘 되고 하니까 우리도 설비 투자를 늘렸었죠. 그 설비 투자 늘리려면 빚이 필요했고 이 빚이 달러 빚을 내 가지고 아, 예. 그러면서 이제 IMF 외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라기보다도 네. 이게 하나의 영향은 줬겠죠. 예. 엔화가. 근데 이제 엔화가 계속 강세인 줄 알았다가 이때 95년도 4월에 역플라자 합의라는 거래요. 일본이 좀 도와달라고 G7을 찾아가서. 나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50엔이 돼요. 98년도에. 그래서 우리 작년에 맞아. 150엔을 98년 이후 처음 봤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역플라자 합의예요. 근데 이거 엔화가 계속 10년 동안 강세로 갔잖아요. 그럼 이때 다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10년의 관성인데. 그렇죠. 근데 이만큼을 되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쇼킹한 일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버벅버벅 하다가 여길 잠깐 보시면 이때 95년도 4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요. 이게 엔화가 역사상 제일 강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11년도거든요. 네. 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때마다 지진이 있었네. 지진 때문에 엔화의 강세가 더 심화된 부분도 있었던 네. 거죠. 해외에 있던 보험사들이 해외에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던 엔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10년 아니에요? 11년이에요? 2011년도 3월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G7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아베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작된 게 12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여태까지 11년째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때는 일본의 물가가 올라오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물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라면 일본도 지금처럼 마이너스 금리에 YCC에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 모든 패키지의 시작이 있었던 게 이때였잖아요. 네. 그리고 11년간 강세를 이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패키지의 변화가 과연 엔화한테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의 물가를 빨리 잡아야 이 패턴을 이어갈 수가 있지. 물가가 만약 장기적으로 저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일본도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YCC를 너무 오랫동안 놔두기에는 쉽지 않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의 물가는 일본 입장에서도 일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지켜줘야죠. 그래서 제압해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같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 국채 금리가 지금 0.6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얘를 조금씩 끌어올려 주겠죠.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계속 바닥에 붙어가지고 전 세계 국채 금리의 중력처럼 아래로 잡아내리고 있었던 일본 국채 금리 자체가 올라오게 되니까 예. 전반적인 전 세계 국채 금리가 한 레벨 정도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미국 국채금리 올라간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미국의 재정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리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지만 일본에서의 금리 상승도 YCC를 상한을 푼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심리가 되게 이 센티가 별로 안 좋을 때 피치가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치가 때린 것 자체가 음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네 잘나고 네. 저 제비다만하고 완전 열받았던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신용평가사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생뚱맞은 타이밍에 하필 여기서. 예. 생뚱맞은 타이밍에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피치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평소에 나왔으면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민감할 때 나왔다라는 게 하나의 좀 이제 특히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시장을 갖다 출렁출렁하게 근데 만든 그거는 이슈가 지난 아닌가 4월입니까? 싶습니다. 5월이니까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내려놨잖아요. 네네. 그때 네네. 부채 협상이나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러면 통상은 S&P도 한 4개월 텀으로 한 거고 네. 여기도 그 상태에서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실 저는 뭐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사실 발표 났을 때 좀 네. 덤덤했거든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때도 뭐 4, 5개월 네. 정도의 텀을 두고 했고 네네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녹화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네네. 그때하고는 사뭇 유럽 재정위기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니까.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이게 하필이면 이 국채에 대한 센티멘트가 안 좋을 때 나왔다라는 것들 때문에 내려와야 될 금리를 갖다가 높여놓는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좀 해석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일본의 YCC 컨트롤 한 다음에 10년물 저 국채 금리는 그냥 강하게 들어온 우에다 총재 그 공격에 순응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기어 오르고 있어요?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0.5가 열리면서 0.5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눌러주고 그다음에 0.6으로 올랐을 때 여러 번 눌리다가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0.65까지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갭을 만들더라도 이 안에서 그 라인을 만들더라도 일단은 올라오는 속도를 좀 천천히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올라오는 속도를 줄이려고 양쪽 하나라면서 국채를 사니까 국채를 사면서 풀린 엔화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엔화 약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너무 완벽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서 조금씩은 좀 이슈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약간 내려오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죠? 네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 국면을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다시 이제 1,200원대 중후반 네. 뭐 이렇게 가던 게 이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나오면 다시 1,300원대로 1,300원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왔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뭐 이미 환율이 뛴 것도 이제 보셨겠는데요. 잠깐 이제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볼 때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뭘 보냐면은 당연히 연준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하면 달러 튀고 금리 올린다고 하면 달러 튀고 금리 올린다고 하면 달러 튀고 올린다고 하면 달러 튀고 이 패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첫 번째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환율이 무너져 내려온 거.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환율이 무너져 내려올 때가 어떤 때냐면 이게 결국엔 모두가 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예.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환율이 이게 1,440원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하니까 시장이 과거의 패턴들을 보니까 와, 쟤네는 연준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당연히 말을 바꾸겠지 해서 원래 올해 초만 해도 올해 6월이나 9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해서 네. 피벗 패키지 들어갈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냐면 시장은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요 정도부터는 23년도 9월이면 어디죠? 6월이면 요 정도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르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럼 이 금리가 내려올 것 같으면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대형 호재니까. 그래서 환율이 내려왔었던 거죠. 그럼 환율이 내려온 다음에 다시 뛰어오른 이유는 뭔데? 이 뛰어오르는 이유를 보시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3월에 피벗한다. 6월에 피벗한다. 9월에 피벗한다. 근데 아니네 하면서 계속 밀어 올리는 거죠.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벗 안 하나? 그럼 그 순간 이런 거예요. 피벗 한다 하면은 원화가 강세, 환율이 내려오고 피벗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뛰어오른 다음에 하나 안 하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요즘 보면 환율이 현기증이 나요. 1330원에서 1270원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쫙 다시 오르다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갑자기 주시장 환율이 같아 주시장. 예. 그러니까 이제 외환 시장이 방향을 못 잡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무역 흑자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무역 흑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흑자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하고 그 다음에 대중 수출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닥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4분기 정도 되면은 흑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어쨌든 소폭이지만 그렇죠. 뭐 불황형 흑자니 뭐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지만 어쨌든 7월 달에도 흑자는 났어요. 예, 불황형 흑자라도 흑자가 좋은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6개월, 17개월 이렇게 연속으로 적자였던 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최악을 지난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를 땡겨서 반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원화를 갖다가 강세로 누르는 요인, 환율을 강세로 누르는 요인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무역 흑자에 대한 기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기대죠. 피벗에 대한 기대, 그렇죠. 무역 흑자에 대한 기대. 예. 기대라는 건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측치잖아요. 그 예측은 계속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의 수출 흑자도 줄어들 수도 있죠. 그 기대가 계속 희석이 될 때마다 이 환율도 당연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주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가라든지 환율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기대라는 게 첫 네. 번째는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금세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그렇게 빨리 물가가 내려올 거라고 보지만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연내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도 물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연준과 시장은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 발악을 하는 거죠. 피벗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안 해준다, 꽃 뜯는 거죠. 그래도 으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사랑한다, 안 한다, 꽃 뜯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면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둘의 기대가 괴리가 당분간은 이어질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환율이 변동성 높은 상황을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의 기대가 합치가 되면 그게 결국에는 금리의 정점일 거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컨센이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컨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속히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분기는 힘들 것 같고 네. 뭐 4분기 뒤쪽에서는 컨센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때 방향을 잡겠죠. 그 방향을 잡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다든지 미국의 경기가 점점 둔화된다든지 하면 환율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느린 속도로 좀 내려오게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좀 그렇게는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연준의 의사결정에서 제롬 파월을 비롯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아, 네네. 여기서 한 번 더 실수를 한다. 예를 들면 섣부른 피봇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네. 다시 물가가 오른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제일 하면 무서운 거죠. 본인들은 이제 회복할 그죠? 그 그렇죠. 레pu테이션 회복할 예, 수가 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서버스 된다. 아,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계속 연준을 향해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 그 압력을 예전처럼 이렇게 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시니어들도 네네.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야, 그게 너무 시장이 너무 예. 예, 너무 막 자꾸 뭐라 그래요? 뭐 자꾸 떡 달라 사탕 달라 그렇죠. 계속 그러는 예. 것 같다. 예. 그런 느낌. 이게 이제 70년대가 그랬거든요. 70년대 아서번스 때도요. 물가가 계속 높았던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네. 떨어졌다 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따라 올려가지고 깼는데 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스탑앤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다서도 하지 말고 쭉 가서 확실하게 발본색원 하고 아예 끝내버린 다음에 진행하자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버리면 스탑앤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고질병 돼버리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확실히 가져가는 거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도 반복되고 금융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소동이나 혹은 또 큰 파도로서의 위기도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벌써 이게 몇 년 만에 이 신용등 강등이 2011년도에 네, 2011년도입니다. 네. 딱 12년 만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12년 딱 그때도 기억이 나요. 이맘때 2년 네, 딱 더 입금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더웠습니다. 네. 예. 그때는 여튼 여의도가 아주 싸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일부 이제 저 산업군들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시장 아니에요? 아, 네네.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뜨겁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요즘에 또 뭐 초전도체니 뭐 이런 뭐 재료들도 막 이머징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아주 간명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은행 일도 바쁘시죠? 아, 네, 뭐. 네? 네,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바쁜데 또 이 책을 또 이렇게 쓰셨어요. 아, 네네. 위기의 역사? 아, 네네. 야, 위기의 역사. 스테디셀러가 될 듯한.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위기 역사라고는 하지만 30년 동안의 금융 역사를 이렇게 쭉 좀 써봤는데 그 금융 역사를 쓰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도 있었고 제가 겪지 않았었던 일들,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왜 몸담았을 나한테 때 전화를 안 겪었던 했어요? 안 겪었는지 나한테 좀 고증을 했어야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IMF 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철없는 모습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신문기사 읽으면서 마치 이거 되게 시험 준비하면서 읽었던 신문기사인데 시험 공부하려고. 근데 막상 또 이제 돌아서 읽어보니까 이게 그 내용이었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한 30년 정도의 금융 역사를 보시기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을 글쎄요. 한번 엮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참 부지런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과 함께 여러분 겪고 계시는 신용등 강등 문제 그리고 일본의 YCC의 어떤 상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철강업계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